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제일 소중한 물건입니다. 면접을 보던 25살 신입사원의 목에서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전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아내에게 선물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목걸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름을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이선영이었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 딸과 함께 사라진 아내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가 25이라니 펜이 떨어졌고 숨이 막혔고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면접을 중단시켰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25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진 63층 꼭대기 제가 있는 곳입니다. 강윤그룹 회장실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검은 뱀처럼 몸을 구불거리며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도 서울은 잠들지 않았죠. 저 아래 어딘가에선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또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겠죠. 하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손에 든 크리스탈 잔에서 50년산 위스키가 호박색 빛을 발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아니, 익숙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는 네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죠. 선친께서 남기신 사원입니다.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어요. 가족 경영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제게 가족이란 게 있기나 한가요? 책상 위 디지털 액자에는 회사 실적 그래프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출 3조 원 돌파, 영업이익률 20% 달성, 해외 진출 12개국 숫자들이 제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 모든 게 그저 차가운 숫자로만 느껴지는 건 위스키를 한 모금 더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자결감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25년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2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죠.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그저 상처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 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네, 누나 수화기 너머로 박화영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윤아, 아직도 회사야? 집에 가서 좀 쉬어. 내일 아침 이사회 있는 거 잊지 않았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최종 면접도 있어.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 해. 요즘 젊은 것들 정신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 누나의 목소리엔 늘 그렇듯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나가 진짜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이 회사 그리고 누나 자신의 자리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추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 열린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금괴들 사이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사진 속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이선영. 제 아내였던 사람이죠. 아니, 지금도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실종 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잘 지냈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미친 짓이 제가 완전히 돌아버리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지는 잘 크고 있겠지. 이제 25인의 엄마를 닮아 예쁘게 컸을 거야. 제 딸 수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헤어진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버티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진을 금고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누나가 알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여자가 돈 받고 널 버렸잖아. 언제까지 그 꼴 보고 있을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선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회장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에 은은한 간접 조명이 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 거대한 방에 저 혼자입니다. 63층 꼭대기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올라왔지만 정작 제 옆엔 아무도 없네요.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습니다. 4시간 뒤면 출근해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불면증에 시달린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압니다.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선영이를 믿었다면, 누나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다면 10억이란 돈 따위가 뭐라고 그깟 돈이 우리 사랑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위스키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알코올로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면 조금은 잠이 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도 실패하겠죠. 늘 그랬듯이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라도 선영이와 수지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만 있다면,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텅 빈 회장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영에게일 수도 있고 수지에게일 수도 있고 어쩌면 25년 전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란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걸까요?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걸까요? 전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공이라면 전 차라리 실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겠죠.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가움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25년간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아침 9시 정각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획팀 직원 12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마이너스 신규 외식, 프랜차이즈 런칭 기획안. 젊은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팀장, 32의 나이에 팀장이 된 촉망받는 인재였죠.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철없는 젊은이로만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화면에 따뜻한 밥상, 사진이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흰 쌀밥,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분명 보기엔 좋았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연령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민수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는 각 지역 어머니들을 직접 섭외해서 그분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진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손을 들어 발표를 멈추게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김 팀장, 네, 회장님. 그 어머니들의 레시피가 다 다를 텐데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양성이 곧 우리의 강점이 될 겁니다. 매장마다 다른 어머니의 손맛을 제공하는 거죠. 순진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팀장,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뭔지 아나? 표준화와 일관성입니다만. 그런데 매장마다 맛이 다르다고? 그게 사업이 되겠나? 젊은 여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이소영 대리 28살의 패기 넘치는 직원이었죠. 회장님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획일화된 맛보다 스토리를 원합니다. 각 매장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오히려 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그리움은 돈이 안 돼. 믿을 건 오직 데이터뿐이야. 차가운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죠. 감성? 스토리? 그런 건 마케팅, 포장지일 뿐이야. 결국 중요한 건 원가와 마진 회전율과 재구매율이지. 어머니 손맛? 그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감성 빼고 데이터만 넣어서 원가 계산서, 손익분기점 분석, 투자 대비 수익률 전망, 그리고 품질, 표준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콘셉트 자체를 버려 차라리 AI로 분석한 최적의 맛 조합을 찾아내 과학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죠. 특히 소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민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들은 싸고 맛있고 빠른 걸 원해. 어머니 운운하는 건 그저 향수일 뿐이야. 향수는 잠깐이지만 가격은 영원하지.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새 보고서 준비해. 숫자로 말하는 보고서로 회의실을 나오며 뒤돌아보니 직원들이 풀죽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몰라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감정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움, 사랑, 정 같은 것들에 매달리면 결국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25년 전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모든 걸 걸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믿어요. 숫자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구름은 이미 오래전에 다 거쳤으니까요. 문득 선영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해준 음식이었죠. 솔직히 맛은 없었어요. 짜기만 하고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영이 서 있었어요. 회의는 잘 끝났어? 네, 누나. 젊은 애들이 또 이상한 제안했다며? 민수가 어머니 손맛 어쩌고 한다고 들었는데 거절했습니다. 비현실적이니까요. 화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특히 너는 더더욱 그래야 해. 안 그러면 또 예전처럼.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6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화영이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또 어떤 실수를 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요. 회장실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모두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률. 이게 제 세계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아까 소영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있던 그 눈빛, 마치 25년 전의 제 모습 같았어요. 그때의 저도 사랑을 믿고 가족을 믿고 행복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차갑게 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되지 말라고
감정에 속아 모든 걸 잃지 말라고. 이게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들도 모두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손맛 같은 따뜻한 무언가를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세계에는 없어요. 있는 건 오직 차가운 현실과 숫자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화영이 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강윤아, 커피 좀 마시면서 쉬어. 아침부터 회의하느라 힘들었지? 그녀가 내민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블랙커피, 설탕도 크림도 없는 쓴맛 그대로였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영은 제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누나. 화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요. 아까 회의 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실망했다더라. 특히 이소영 대리는 화장실에서 울었다던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화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요. 강윤아,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적당히 당근도 줘야지. 채찍만 휘두르면 말이 지쳐서 쓰러져. 그녀의 말에는 늘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직원들과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거였죠. 누나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은 약점이라고. 그래, 맞아. 특히 너한테는 더 그래. 화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꼭 그 이야기를 꺼낼 때였어요. 벌써 25년이네. 그 여자가 널 버리고 간지. 가슴이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아픔이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난 늘 걱정돼.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화영이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가 10억을 받고 널 버렸잖아. 아기까지 데리고 도망갔어. 기억나지? 기억합니다. 사실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흐릿했어요. 화영이 들고 온 서류들, 선영의 서명이 있다는 계약서, 통장 사본 그것들만 어렴풋이 떠올랐죠.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내 동생이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화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업에만 집중해서. 그녀가 제 책상 위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실적 그래프가 담긴 액자였죠. 이게 내 진짜 가족이야. 강윤그룹.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성이지. 화영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며 말했죠. 아, 그리고 내일 신입사원 최종 면접 있는 거 잊지 마.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 해. 알겠습니다. 특히 조심해.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배경을 속이고 들어오려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 순간 화영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화영이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쓴맛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이중 바닥 밑에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화영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봉투 안에는 머리카락 한 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아기였을 때 100일 사진을 찍으며 자른 것이었죠.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가끔 꺼내보며 수지가 어떻게 자랐을까 상상하곤 했어요. 엄마를 닮아 예쁘게 컸을까 아니면 저를 닮아 고집이 살까 서랍을 다시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어딘가에 선영과 수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지만 저 혼자 사는 공간이었어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을 혼자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정작 읽는 책은 몇 권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장식용이었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추상화를 옆으로 밀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선영의 사진이 있었죠. 오늘도 꺼내 들었습니다. 미친 짓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선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사진이었죠. 미안해 사진에 떼고 속삭였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계속 사과를 했어요. 믿지 못한 것이 미안한 건지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건지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사진을 금고에 넣고 추상화를 제자리에 걸었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화영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노크도 없이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면접 명단이야. 화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 뒤 벽을 향하고 있었어요. 추상화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겁니다.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죠. 강윤아, 과거는 묻어둬. 앞만 보고 살아.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녀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영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앞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요. 하지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에 묶여 있는 걸까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선영이 좋아하던 별들이었죠. 우리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별을 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에 떠 있는 가스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화영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걸 데이터와 사실로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있던 시절로, 사랑할 수 있던 시절로, 행복할 수 있던 시절로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접실은 30층에 있는 중회의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화영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상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죠. 15명의 최종 후보자 명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라고 해. 인사팀장이 문을 열자 긴장한 표정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전형적인 취업 준비생의 모습이었죠. 지루한 1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준비된 답변들, 외워온 자기소개, 뻔한 포부들, 제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에 대부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번째 지원자까지 면접을 마쳤을 때 저는 이미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죠. 7번째 지원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들어온 것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였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자개로 만든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날개 부분에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제가 직접 디자인한 문양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25년 전 선영의 23번째 생일에 제가 직접 만들어 준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수지입니다. 그녀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목걸이만 보였습니다. 자개의 영롱한 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앉으세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화영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성적 우수, 토익 950점 완벽한 스펙이었죠.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목걸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얼굴을 쳐다봤죠. 네. 아, 이거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이선영입니다.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영, 제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죠.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어요. 회장님?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선영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끝의 모양, 입술의 선, 그리고 제 흔적도 있었어요. 광대뼈의 각도, 이마의 넓이, 턱선의 모양 면접 중단. 제가 갑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어요. 회장님, 아직 면접이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화영이 재빨리 일어났어요. 모두 나가세요. 잠시 쉬었다가 하죠.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둘 나갔습니다. 수지도 일어섰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잠깐만 남아주세요. 화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지가 멈춰섰어요. 회의실에는 저와 화영, 그리고 수지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화영이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 누구야? 네. 무슨 말씀을?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화영이 수지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지가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쌌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당신 어머니가 진짜 이선영이야? 그게 무슨?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혹시, 정말 혹시 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려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선영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가 사별한 건가요? 거짓말하지 마. 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수지가 놀라서 뒷걸음쳤어요. 저는 거짓말한 게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거죠?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첫 만남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언제 태어났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00년 4월 15일이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선영이 떠난 게 2000년 1월이었으니까요. 임신 7개월쯤이었을 겁니다. 화영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강윤아, 정신 차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목걸이는 훔쳤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중고로 샀거나. 화영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요. 그 눈빛, 그 표정, 모든 게 선영과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나가세요. 수지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윤아, 흔들리지 마. 25년 전을 기억해. 그 여자가 널 어떻게 배신했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계속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수지의 얼굴과 그 목걸이만 떠올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25년 만에 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면접장에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요. 면접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목걸이도요. 동명이인일 겁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세상에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연히 같은 이름일 뿐이에요. 그 목걸이도 우연히 일치일 겁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어요.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지만 지금은 뭔가에 기댈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화영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강윤아, 정신 차려. 그녀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애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흔들리면 안 돼. 누나, 그 목걸이 봤잖아요. 제가 직접 만든. 그래서 뭐?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내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 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독이 묻은 칼날 같았어요. 생각해봐.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 2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것도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우연히 겹쳤어요. 하지만 그 목걸이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누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확인? 뭘 확인해? 그 여자가 10억 받고 도망간 거 다시 확인하고 싶어? 화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위스키 잔이 흔들렸어요. 25년 전을 잊었어? 그 여자가 널 어떻게 버렸는지. 돈만 챙기고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잖아. 하지만은 없어. 넌 강윤그룹 회장이야. 흔들리면 회사가 흔들려. 화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애를 당장 탈락시켜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저는 화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윤아, 나가주세요. 누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화영이 한참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 경고 무시하면 또 상처받을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죠. 윤태섭 비서실장. 20년간 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장님, 저예요. 네, 회장님. 지금 제 방으로 와주세요. 조용히 10분 후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어요.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윤 실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면접 본 이수지라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머니 이선영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윤 실장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25년 전에도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선영 말씀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출생 기록, 주민등록,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무님께는, 누나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누나가 알면 안 돼요.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화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윤 실장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아이가 제 딸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딸.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제 딸이 맞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선영은 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화영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선영이 돈을 받고 떠난 걸까요? 그럼 이제 와서 왜 딸을 제 회사에 보낸 걸까요? 또 돈을 원하는 걸까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생각할수록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회장님, 면접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보류해 두세요. 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 밑에 숨겨둔 수지의 머리카락을 꺼냈어요. 작은 봉투에 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의 머릿결을 구할까요? 그리고 만약 딸이 맞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문득 25년 전 그날도 비가 왔던 게 떠올랐어요. 선영이 사라진 날 말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죠.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도 수지도 없었어요. 오직 화영이 들고 온 서류만 있었죠. 10억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선영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화영이 없었다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이가 나타났어요. 제 인생을 또다시 뒤흔들려고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태웠어요. 하지만 머리는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막 이수지 씨가 건물을 나갔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설령 누군가의 음모라 해도 그 아이는 모르는 일일 텐데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25년간 잠잠했던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친 것처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실장의 중간 보고를 기다리며 보낸 사흘은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목걸이가 보였으니까요. 아침 8시 윤 실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수지 씨는 실제로 2000년 4월 15일생이 맞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이선영이 맞고요. 보육원 기록은 없습니다.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선영 씨의 과거 기록이 2000년 이전으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마치 그때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거나 아니면 새 신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선영이 맞다면 왜 신분을 숨긴 걸까요? 무엇을 피해 도망친 걸까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수지를 합격시키겠습니다. 윤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 직속 전략기획팀으로 발령 낼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전무님께서 아시면 누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화영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적을 가장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것, 아니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곁에 두고 확인하는 것. 인사팀에 통보하세요. 이수지를 최종 합격시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도록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나간 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도 안 돼서 화영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쳤어? 그 애를 합격시켰다고? 제 판단입니다. 판단? 감정에 휘둘린 이게 판단이야? 화영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위스키 병이 쓰러질 뻔했어요. 적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래야 정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화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체? 뻔하잖아. 돈 냄새 맡고 온 거야. 엄마가 시킨 거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곁에 둬야 해요. 감시하려면요. 화영이 한참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 속내를 파악하려는 듯 했어요. 좋아하지만 조건이 있어. 뭡니까? 내가 직접 감독하겠어. 그 애의 모든 행동을 내가 체크할 거야. 예상한 조건이었습니다. 화영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정체가 안 밝혀지면 즉시 해고에 3달로 하죠. 2달 알겠습니다. 화영이 돌아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후회할 거야. 강윤아 또 상처받을 거라고.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50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1명이 우리 팀에 합류합니다. 이수지라는 직원인데 특별 프로젝트를 맡길 예정이니 잘 가르쳐 주세요. 팀장인 정민호 상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특별 프로젝트를요? 네, 제가 직접 지도할 겁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월요일이면 수지가 이 건물로 출근할 겁니다. 제 직속 부하로요.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간 떨어져 있던 딸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딸만 보낸 걸까요? 아니면 정말 화영 말대로 돈을 노리고 온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또다시 배신당하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수지를 곁에 두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수지 씨에게 합격 통보했습니다. 감사하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울먹였다. 그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기인가요? 월요일이 되면 알게 되겠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정말 제 딸이 맞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추상화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선영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선영아, 정말 수지가 우리 딸이 맞니?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물었어요. 왜 이제 와서 보낸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진 속 선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대로의 미소로요. 월요일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회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나게 될 저와 수지, 아버지와 딸일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탐색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25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었어요. 선영이 좋아하던 별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북두칠성. 그녀는 늘 말했죠. 북두칠성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지금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25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이 그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수지라는 이름에 북두칠성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지도요. 월요일 아침 9시 수지가 전략기획팀에 첫 출근했습니다. 제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새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수지. 다른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뽑은 신입사원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죠. 이수지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정민호 상무가 수지를 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본 그녀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둬야 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판단이 흐려질 테니까요. 첫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외식 사업부의 3년간 실적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이요? 신입사원이 하기엔 못하겠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제 말이 너무 차가웠나 봅니다. 수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똑바로 저를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그 눈빛이 선영을 닮았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요. 좋습니다. 가서 일하세요. 수지가 나간 뒤 저는 모니터로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봤습니다. CCTV 화면에 수지가 보였어요. 벌써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어리둥절해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엔 회장실에서 혼자 먹지만 오늘은 수지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직원 식당에 온 건 1년 만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친한 동료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받아들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식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안 먹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언제 물었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수지가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찬에 땅콩이 들어가 있어서요. 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체질이었죠. 선영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걸 시키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밥이랑 국만 먹으면 되니까요. 수지가 억지로 웃으며 흰 쌀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짠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리장을 불러 견과류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을 따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5분 뒤 새 식판이 수지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견과류 없는 거예요. 먹어요. 수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별일 아닙니다. 직원이 제대로 못 먹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차갑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혹시 정말 제 딸이라서 저를 닮아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화영이 전략기획팀으로 내려갔습니다. 감시하러 간 거죠. CCTV로 봤더니 수지 옆에 서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빼곡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제가 전략기획팀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지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수지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아직 할 게 많아서요. 오늘 첫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책상 위를 보니 이미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정리해 놓았더군요. 체계적이고 꼼꼼했습니다. 확실히 서울대 출신답게 머리가 좋았어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해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수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랑요? 일 얘기나 좀 하죠.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노원구요. 멀래요. 어머니랑 같이 사나요?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요. 무슨 병인가요? 그냥 오래된 지병이 있으세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캐물으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커피를 건네주며 수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어요. 공부만 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흔적이었죠. 고생 많이 했나? 봅니다. 네. 손을 보니 알겠어요. 수지가 부끄러운 듯 손을 숨겼습니다. 학비 벌려고 이것저것 했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힘드셨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제가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요.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선영을 빼닮았어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뒤 창밖을 봤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수지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겠죠.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신입사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견과류 알레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성실한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피가 이끄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영이었어요. 그애 계속 일하고 있더라.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수상해.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 화영은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수지의 성실함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밤 10시 수지가 드디어 퇴근했습니다. CCTV로 지켜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회장과 신입사원의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인연의 시작 같았어요. 앞으로 2달 동안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첫 과제를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끝냈고 제가 준 2번째, 3번째 과제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금요일 저녁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재계 인사들을 위한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수지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수지 씨, 오늘 저녁 파티에 같이 가죠. 제가 말하자 수지가 당황했습니다. 저요? 신입사원인데 비서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6시 로비에 나타난 수지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선영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목에는 여전히 그 자개에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격식 없나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괜찮습니다. 가죠. 차 안에서 수지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계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죠. 수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간단히 응대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 애를 데려온 거야? 경험 쌓으라고요. 신입사원 주제에 이런 자리는 과분해. 화영이 수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싸구려. 원피스 입고 온 거 봐. 역시 없는 집에는 티가 나. 수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원피스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고른 소중한 옷입니다. 비싸지는 않아도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수지가 고개를 들고 화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없는 집에라고 무시하시는 건 실례 아닐까요? 전무님도 처음부터 재벌가 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순간 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신입사원이 대들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수지가 고개를 숙였지만 전혀 기죽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화영에게 이렇게 맞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수지 말이 맞았어요. 화영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서 샴페인이나 가져와. 화영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 버릇 없는 것을 왜 감싸는 거야? 화영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감싼 게 아니라 지켜본 겁니다. 뭘 지켜봐? 저렇게 건방진 애를. 배짱이 있네요. 회사에 필요한 인재예요. 제가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밀쳤습니다. 화영이 미리 짜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샴페인 잔이 쏟아졌습니다. 수지의 원피스에 샴페인이 흥건히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 이런. 화영이 거짓 걱정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쯧쯧. 수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됐어, 가서 닦고 와. 화영이 손을 흔들며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수지가 화장실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제 딸이라면 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데. 10분 뒤 수지가 돌아왔습니다. 물로 대충 닦은 흔적이 있었지만 얼룩은 여전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수지는 제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명함을 주고받는지 모든 걸 눈에 담고 있었어요.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저기 있는 분이 한성그룹 김 회장이에요. 제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오랜 경쟁 관계죠. 조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수지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파티가 끝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가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하자 수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셨어요? 뻔하죠. 누나가 그런 짓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왜 이 바닥이 그래요? 더러운 일이 많죠. 버틸 수 있겠어요? 수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꼭이요.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화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드니? 글쎄요. 조심해. 저렇게 당돌한 애들이 제일 위험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지가 파티에서 보여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화영의 모욕에도 꿋꿋하게 맞서는 모습, 실수로 위장된 공격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 강인함이 선영을 닮았습니다. 선영도 그랬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거고요. 윤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 조사 중입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정말 화영 말대로 음모인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수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맑은 눈빛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수지에게 호감을 보이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 큰 계략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지를 어쩌면 제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25년 전에는 못 지켰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윤 실장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앉으셔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 실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과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수지 씨는 보육원 출신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계속 살았다고.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성북구 해맑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까지 모두 이수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선영은 이선영 씨는 따로 있습니다. 이수지 씨가 대학 입학 후 만난 후견인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법적 어머니는 아니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윤 실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25년 전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10억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 돈은 3개월 만에 모두 인출됐는데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선영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걸까요? 카지노 출입 기록, 호텔 투숙 기록, 명품 구매 내역 다 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카지노에 출입하는 여자의 뒷모습, 호텔 로비, CCTV 화면.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형이 비슷했어요. 이수지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선영 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겠죠. 윤 실장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배신감이 되살아났어요. 25년 전 그날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확실한가요?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이 나간 뒤 저는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보육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카지노 출입 기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주먹을 쥐었어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류들이 흩어졌죠. 그 목걸이는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걸까요? 훔쳤거나 아니면 선영이 줬거나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지를 월요일 아침에 제 방으로 오라고 하세요. 무슨 일이 내쫓을 겁니다. 당장.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알코올로 분노를 사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딸이라고 가족이라고 믿으려 했던 아이가 사기꾼이었다니. 견과류 알레르기도 거짓이었을까요? 그 성실한 모습도 다 연기였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처럼 선영의 배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텅 빈 집, 화영이 가져온 서류, 10억이라는 숫자, 모든 게 똑같았어요. 왜 또 나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또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화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들었어. 윤 실장이 보고했다며. 누나가 맞았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화영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월요일에 해고할 거야. 잘 생각했어. 그런 년은 법적으로도 처리해야 해.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정도까진 약하게 나가면 또 당해 확실하게 끝내야 해. 화영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일요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서재에서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 맑은 눈빛으로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가짜 어머니, 10억의 행방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9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이었죠. 아니, 순진한 척하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나요? 수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제 목소리에 수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당신 누구요? 제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수지 앞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보육원 출신이면서 어머니랑 살았다고 거짓말했죠?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 그 여자가 시켰어요? 이선영이?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10억 어디 썼어요? 도박? 명품? 무슨 말씀을? 10억이 뭔데요? 연기 그만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가 놀라서 몸을 떨었어요.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전 정말 나가.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지가 울며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불쌍했지만 동정심을 가져선 안 됩니다. 또 속을 테니까요. 수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언젠가 진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25년 전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수지가 건물을 나서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길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당한 분노보다 상실감이 더 컸어요. 잠깐이나마 딸이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꿈처럼 사라졌으니까요. 화영이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일에나 집중해야지만 집중이 될 리 없었습니다. 수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그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를 내쫓은 뒤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요일 오후 3시 화영이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강윤아, 이거 봐.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전략기획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어제 새벽 2시 영상이야. 잘 봐. 화면 속에서 누군가 몰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군데요? 이수지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형이 비슷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거야. 신제품 개발, 데이터랑 고객, 명단까지. 말도 안 돼요. 수지가 왜 돈 때문이겠지. 경쟁사에 팔려고 했을 거야. 화영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었어요. 어제 새벽 2시 13분 이수지 아이디로 접속했어. 그리고 핵심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지.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수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경찰에 신고해야 해. 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조사해봐야. 뭘 더 조사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강윤 회장님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선영 환자 보호자시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선영이요? 네,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회장님 번호가 있어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영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병원에 죽어가면서 딸이 이수지는 어디 있습니까? 같이 계십니다. 계속 울고 계세요. 화영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이수지를 신고해야.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화영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았어요. 빨간불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선영이 살아있었어요. 25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성 백혈병이라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선영 환자 어디 있습니까? 중환자실 3호실입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병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본 선영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뼈만 남았지만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각종 기계가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옆에 수지가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깨어나요. 수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짜 딸이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선영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그리웠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법적으로는 부부니까요. 급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가족 외에는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골수 이식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주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주일 2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유리문 너머로 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영이었어요. 어디야? 경찰이 왔어. 이수지 체포하러. 뭐라고? 빨리 와내. 서명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영이 이미 신고를 한 거였어요. 수지가 곧 체포될 겁니다. 핵심 기술을 훔친 죄로. 하지만 수지는 지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지를 체포하게 둬야 할까요? 아니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지가 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그녀 옆에 서 있었고 화영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수지가 절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가 제게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기면서 제 다리를 잡으려 했어요. 누명은 상관없어요. 감옥 가도 돼요. 하지만 제발 어머니, 병원비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다리를 잡고 오열하는 수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데려가세요. 화영이 경찰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수지를 일으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열렸어요. 윤 실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뛰어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진짜를 찾았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속았습니다. 누군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윤 실장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그를 붙잡았어요. 천천히 말해요. 유전자 검사, 진짜 결과입니다. 윤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이수지 씨와 회장님, 99.99% 친자 일치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리고 25년 전 10억. 윤 실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화영 전무님 차명,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선영 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그건 조작이야. 아닙니다. 은행 원본 기록입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공격해서 겨우 가져왔습니다. 윤 실장이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화영을 봤습니다. 그녀가 뒷걸음질 쳤어요. 누나가 2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아니야. 그 여자가 널 버렸어. 내가 널 구한 거라고. 화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화영이 선영을 쫓아냈고 저를 속였고 25년간 세뇌시킨 겁니다. 수지를 봤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진짜 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아이를 의심하고 해고하고 이제는 감옥에 보내려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지가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회장님? 넌 내 딸이야. 내 딸이었어. 수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25년 전 내 엄마와 헤어졌어. 아니, 쫓겨났어. 너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딸과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수지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구나. 날 지우고 싶었겠지. 날 믿지 않고 버린 남편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무거웠어요. 경찰이 화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이 날 노려봤어요. 독이 든 눈빛이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여자와 그 애가 널 망칠 거라고. 경찰이 화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는 저와 수지만 남았어요. 무릎을 꿇은 아버지와 충격에 빠진 딸. 25년 만에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엄마가 백혈병이에요. 골수가 필요해요. 수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내 골수를 줄게. 뭐든 할게. 제가 수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컸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을 위해, 죽어가는 선영을 위해, 그리고 이제야 찾은 서로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중환자실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늘게 숨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가끔 선영이 이마를 닦아주고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들을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다가간단 말입니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제 죄를 심판하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가 지나갔습니다.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어요. 남편 25년간 잊고 있던 자격이었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30% 정도예요. 그래도 해야죠.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의사가 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51살에 성공한 회장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겁쟁이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진이었어요. 화영의 체포 소식에 비상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왜 밖에 계세요?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수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가끔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놀라 수지를 봤습니다. 죽었다고 했지만 꿈에서 본 얘기를 하곤 했죠. 행복했던 시절 얘기요. 선영이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하늘나라에 먼저 간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제가 그녀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동안 그녀는 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준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수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용서할게요. 수지가 일어섰습니다. 골수 검사 빨리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지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이 좋아하던 별들이었죠.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고. 지금 제 인생이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선영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수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25년간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회사도 재산도 제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다 내놓겠다고. 25년 전엔 비겁했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뺏은 시간을 돌려드릴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선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선영아, 내가 꼭 살릴게.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벽 6시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간호사가 체열을 하는 동안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엔 나올 거예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내가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 하셨죠? 네,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려도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절박함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지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밤새 못 잔 듯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검사 받으셨어요? 응,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수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5살의 딸. 제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큰 딸이었어요. 가족 외에는 골수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할 거야. 꼭 그럴 거야. 제가 수지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었어요. 회장님, 전무님이 구속되셨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요.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영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지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엄마를 살리는 거야. 그때 의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수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검사 결과를 더 빨리 낼 수 없습니까?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어요. 의사가 가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수지야, 나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어디 가시려고요? 엄마 살릴 방법을 찾으러 회사로 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윤 실장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 전 재산을 정리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국내 최고 의료진을 모두 섭외하고 필요하면 해외에서도 데려오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윤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처분할 준비를 해주세요. 회장님, 그건 내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을 지킬 겁니다. 윤 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25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도 알고 있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적합골수 이식 가능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늘이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수지야, 적합해. 엄마 살릴 수 있어. 수지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용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위험성, 부작용, 회복기간 하지만 전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이번엔 지킬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빠. 수지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어요. 잃어버린 25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병원 복도에서 화영과 마주쳤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녀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수술 막으러 온 거야? 설마 구경하러 왔지?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화영이 비웃었습니다. 골수 이식 성공률이 30%래. 실패하면 둘 다 죽는 거야. 그래도 해야 해. 왜? 널 버린 여자인데? 제가 화영이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영은 날 버린 적 없어. 내가 쫓아낸 거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영의 비리를 담은 자료였어요. 검찰에 넘길 거야. 횡령, 사기, 위조 전부 다 감히. 25년이면 충분해. 더는 내 거짓말에 속지 않아. 화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저를 조종할 수 없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부셨어요. 마취 주사를 맞으며 선영과 수지를 생각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기를,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이제 주무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25년 전 그날이었어요. 선영과 함께 있던 마지막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꼭 행복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녀를 믿었다면, 화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수술이 끝난 거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살아있었어요, 아빠. 수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엄마가. 회복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공한 거였어요. 선영을 살린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녀의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본 아내의 눈이었어요. 강윤 씨, 선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수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 욕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수지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셋이서 수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영은 결국 구속되었고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사랑의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 오후 2시 작은 2층 집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선영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죠. 밥 됐어요. 선영의 부름에 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서재에서 읽던 소설책이었어요. 이제는 사업, 보고서가 아닌 평범한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수지도 2층에서 내려왔어요. 퇴근 후 집에서 쉬는 중이었죠. 이제 그녀는 다른 회사에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흰 쌀밥,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1년 전 회의실에서 거부했던 바로 그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머니의 손맛이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수지도 함께 웃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25년 전 선영이 처음 끓여줬던 그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맛은 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잘했어요. 수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최고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수지가 쑥스러워했어요. 26이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아기 같은 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제 옆에, 수지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가족 경영이라는 사원 대신 가족의 행복이라고 적은 액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선영이 매일 물을 주며 가꾸는 작은 정원이었죠. 그 꽃들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듣는 여보라는 호칭이 아직도 설렜어요. 좋죠.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63층 꼭대기 회장실은 이제 남이 것이 되었습니다. 3조 원짜리 회사도 제 손을 떠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성공 대신 따뜻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선영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블랙커피가 아닌 크림과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커피였어요. 예전에 저라면 거부했겠지만 이제는 달콤함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의 회사 일, 선영의 요리 클래스, 제가 읽은 책, 이야기 별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5년 전 길을 잃었던 저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 수지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으로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집이 주는 편안함이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제 제게 가족은 회사가 아닙니다. 선영과 수지, 이 두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영원히 지킬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로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을 의심으로, 가족을 고독으로,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가족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더군요. 박강윤이 63층 회장실에서 작은 2층 집으로 내려온 것은 추락이 아닌 귀환이었고 그가 놓친 것은 돈이 아닌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70 인생라디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